가난했던 제 유년과 청춘,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항상 돈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이 시댁과 있었던 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듣고도 못 믿을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우 열악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어디 가서 학력 이야기를 물으면 고졸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취득했죠. 부모님이 가난하니 학교를 보내줄 환경이 되지 않아 스스로 공부해서 고졸 학력까지 따게 됐죠. 성인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봤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고 받는 월급으로는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적게나마 적금을 붓는 게 전부였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언젠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개미처럼 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제 몸고생은 언제 끝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진작 접게 됐고 그저 평범하게만 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범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 가서 돈을 내고 치료받는 것, 그리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걱정 없이 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파출부로 일했을 때는 아플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았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다음 달에 낼까 고민하는 게 일상이었죠. 직업을 식당 종업원과 채소가게 직원을 거쳐 포장마차를 차리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에 가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술장사라는 게 낮과 밤이 바뀌어 일하긴 했어도 주머니를 채워주는 돈이 이전에 했던 일에 비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허리띠를 그만 졸라매도 됐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결혼은 꼭 저보다 나은 형편의 남자를 만나길 간절히 바랬는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될 리가 없더군요.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된 남자는 포장마차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잡부였습니다. 그 남자도 집안이 가난한 편이어서 학력이 저와 같았고 성인이 돼 30이 넘어가도록 쉬지 않고 일만 했답니다. 저희는 통하는 것도 많았고 서로에게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됐고 어느새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과 시작한 집은 방 2칸짜리 전세였어요. 이 정도면 가난이 아니라 평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부는 각자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며 신혼생활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포장마차를 하고 있던 저는 낮과 밤을 바꾸는 것이 뱃속의 아이에게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고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답니다. 한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하게 됐는데 급여는 적었지만 부족한 건 남편이 채워주니 마음 놓고 일하게 됐죠. 그렇게 10달 뒤 아들이 태어나고 또 이듬해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희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보기로 했는데 계획에 없던 딸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도 하늘이 준 축복이라 여기며 두 남매를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웠어요. 부자가 아니어서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나름 귀하게 잘 키웠답니다. 한편 친정과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자식이 여럿이니 그중에 중간에 끼어있는 딸내미 안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런 거라 생각하고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장남인 남편은 경제적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시동생은 결혼할 때 번듯한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저희 시동생이 머리가 좀 좋아서 대학을 장학생으로 나오고 직장까지 탄탄하니 차별이 생긴 거죠. 시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 시댁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시동생과 동서는 여전히 저희 부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하더라고요. 특히 동서는 같은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 동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 집 며느리야? 좀 와서 거들어줘. 뭐라고요? 이봐요, 형님. 전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 드렸어요. 그것도 아주 두둑하게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재료들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다고요. 내가 돈 냈으니 몸으로 떼어야 하는 건 형님 아닌가요? 어머님한테 돈 봉투 드린 건 잘한 일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사상 차리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나 지금 국 끓이고 전 부치고 생선까지 다 지졌어. 자네가 좀 설거지도 해주고 목기도 닦아서 상에 올려줘. 이 형님 자꾸 나를 부리려고 하시네. 이봐요, 형님. 저랑 형님은 수준이 달라요. 난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동서 진짜 안 되겠네. 아무리 자네 집안이 잘났고 서방님이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형제들끼리 급을 나누는 건 도리가 아니야. 뭐야? 아, 짜증나. 검정고시 출신 주제 감히 대학원까지 나온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 어이없어. 무식하고 천박해서 봐주기가 역겹네. 에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형님, 가방끈 짧아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이지. 뭐야? 동서 당장 이리 와봐! 동서가 심하게 선을 넘는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더니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열고 나오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악을 쓰며 화를 내셨죠. 이 멍청하고 무식한 년이 어디서 내 귀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러?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넌 꼭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더라. 무식하게 어디서 언성 높이고 지랄이야.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댁 가서 목에 핏대 세워가며 소리 바락바락 지르라고 가르쳤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고 동서도 이 집 며느리인데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잖아요. 뭐? 겨우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야? 이 멍청한 년아. 내가 그러라고 시켰다. 둘째는 매달 나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해. 근데 첫째 너희들은 뭐냐? 돈을 준 적이 있냐? 내 신경을 써주기라냐? 저도 가끔 연락드리잖아요. 그리고 용돈은 저희 애가 둘이라 빠듯해서 드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서방님 결혼할 때 전 재산 다 주셨잖아요. 아파트에다가 1억 든 통장까지. 저도 그런 거 받았으면 용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못 드리는 거라고요. 야, 이년아. 둘째 아들이 잘나고 똑똑하니까 투자한 거야. 얘는 나중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만 네 남편은 아니잖아. 내가 왜 이런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 처년의 앓는 소리 지겹다 지겨워. 야, 첫째 내가 저승 갈 때까지 너한테 더럽고 치사해서 용돈 같은 거 안 받는다. 됐냐? 니년이 내 며느리를 자꾸 괴롭히니 내가 좀 데리고 나갔다 와야겠다. 둘째야, 우리 달달하고 비싼 커피 사 먹으러 가자. 네, 어머님, 얼른 가요. 형님 심기 건들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 싸가지 없는 년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우리 집에 제사상 차리려고 와준 아줌마라 생각해. 부엌대기는 저런 무식한 년이 하는 거고, 둘째 너같이 우아하고 잘난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시어머니는 동서와 시동생을 데리고 카페에 놀러 나갔고 저와 남편 둘이서 제사상을 모두 차렸답니다. 제삿날만 이러는 게 아니었고 시댁에 불려가면 늘상 이렇게 지냈죠. 그래서 남편도 시댁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때 중퇴하고 돈을 벌러 다니며 가장 노릇을 했는데 시동생이 공부를 잘해 장학생이 되자 그때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제 나이 46이 됐고 남편은 50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 딸은 고등학생이 됐죠.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들어갔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빈곤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자식들만큼은 비싼 것도 먹고 다니고 싶은 학원도 모두 보내줬답니다. 다행히 아들, 딸은 매우 착하고 똑똑하게 커서 뿌듯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서 핸드폰에 뜬 동서의 이름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졌답니다. 무시해버릴까 했지만 시댁 일로 연락을 한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동서? 형님, 전화 좀 빨리빨리 받으세요.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받는 건 개매너 아닌가요? 왜 전화해서 짜증이야? 자네랑 내가 전화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 아이고, 이야 동문이네요. 나도 형님한테 전화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전화할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뭐야,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대요. 어머님이 어젯밤에 기침하다가 각혈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인후암이랍니다. 뭐? 인후암? 세상에. 아무튼 그래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니까 자세한 건 와서 들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내려갈게.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2시간 걸려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의 상태는 매우 위독해 보였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암에 왜 걸렸겠어요? 맨날 줄담배 피워대니까 인후암에 걸린 거지. 사기여서 살지 아닐지는 모른대요.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긴 했지. 동서,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내고 있었으면 담배를 못 피우게 좀 하지 그랬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누가 보면 형님이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알겠네요. 동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까칠하고 싸가지 없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으셔서 몸이 힘들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답니다. 어머님, 저예요. 첫째 며느리예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견디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 같은 것도 쉽게 치료한다네요. 어머님 힘내세요. 첫째 왔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무슨. 어머님 꼭 나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우리 맏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아가 미안해. 그리고 아범도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가실 때가 됐는지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더 받으셨는데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가 사람 잡을 정도로 힘들다더니 시어머니는 10년은 더 늙으신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하고 몇 달 뒤에 다시 치료를 이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넷이 모여 누가 모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남편이 먼저 시동생에게 말했어요. 성수야, 네가 모셔가라. 너희 집이 엄마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사이도 돈독했잖아. 뭐? 내가 왜 엄마를 데려가야 해?
장남인 형이 모셔야 정상 아니야? 야 임마, 여기서 장남 차남을 따질 게 아니지. 네가 형편도 더 좋고 아이가 없어서 시간 여유도 많잖아. 우린 집도 멀고 애들이 고등학생이야. 중요한 시기여서 우리 집에 모셔가는 건 무리다. 아 진짜 못 갔네. 귀찮은 일 생기니까 바로 동생한테 떠넘기려고 하네. 형, 엄마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 나처럼 매달 용돈 들여받냐고. 용돈 드린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성수야,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가장으로 산 건 잊었니? 엄마가 아무 일도 안 하셔서 내가 우리 식구 먹여 살렸잖아. 네가 먹은 밥과 용돈 모두 내가 벌어서 충당한 거야. 그리고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 재산 들여 너 신혼집 마련해줬잖아. 게다가 1억 든 통장까지. 이 자식아, 난 살면서 엄마한테 한 푼도 지원받은 적이 없어. 나 혼자서 다 했다고. 여기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왜 나와? 아 진짜 쪼다같네. 엄마 모시기 싫으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해. 등신의 찐따 같으니라고. 너 말 다 했어? 내가 화 한 번 안 내고 차보니까 그렇게 만만하냐? 남편과 시동생이 말싸움을 심하게 하자 동서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해결책이 있다며 말을 하더군요. 아우 진짜 유치하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암 걸린 노인네를 모셔가요? 요양원에 내다 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요즘엔 돈만 주면 요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치료받고 요양원에 데려오고 해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버리자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맞장구를 치더군요. 박수를 치더니 엄지를 축혀 세우더군요. 아 역시 우리 여보 머리가 좋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걸 왜 생각 못한 거지? 다 죽어가는 늙은이 요양원에 버리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니까 뭐 요양원에 버리자고. 동서, 서방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머님을 버리자는 게 말이 돼?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형님, 진짜 웃기네. 뭐 그래서 나더러 암 걸린 어머님 뒷수발하라 뭐 이 말 하고 싶으세요? 형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난 죽으면 죽었지 시어머니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간병 못해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든지 형님이 모시든지 하세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와 시동생이 비웃더군요. 저희도 못하는 걸 왜 자기들한테 시키려고 하냐며 실실 쪼갰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제가 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이죠.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애를 써서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서방님, 동서, 두 사람 생각 알겠네. 그럼 내가 모실게. 시어머니 집에 내려와서 내가 모시면서 병원에 오가면 될 것 같아. 제 결정에 시동생 부부는 박수를 치며 이게 웬일이냐며 시시덕거렸고 남편은 인상을 쓰며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솔직히 엄마한테 우린 남보다 못한 자식이라고. 당신이 고생 사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 그게 낫겠어. 아니야, 내가 모시고 싶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혼자 쓸쓸히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여보, 나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낼게.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자라니까 내 빈자리가 있어도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아이 여보, 꼭 그렇게 해야겠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당신이 고생하는 거 나 허락 못해. 그러지 마. 어머님이 우리한테 사과하셨잖아.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아이 그거야.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당신 마음 편하라고 사과한 거지. 아니 당신 바보야? 왜 호구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여보, 난 호구도 아니고 고생 사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어머님을 하루라도 더 사시게 해드리고 싶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고집을 부리며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고, 시동생 부부는 깔깔거리며 시어머니한테 신경 안 써도 돼 잘 됐다고 하이파이브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기도 힘드신데 미안하다고 100번 넘게 하셨어요. 아가, 미안했고 미안하다. 내가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건 너보다 수준이 어렸구나. 이 시애미가 많이 미웠지? 화내고 싶으면 화내도 된다. 얼마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 제가 어머님한테 왜 화를 내겠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편히 모실 테니까 불편하거나 뭐가 필요하시면 이 방울 울리세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그동안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내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구나. 어머님, 사과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고맙다고 해주시는 게 100번 낫겠어요. 그래, 고맙구나, 아가. 정말 고마워.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약을 먹고 5분 만에 잠이 드셨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속도 없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나쁜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수족이 돼 식사도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모두 해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베풀면 베풀수록 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모셨더니 혈색도 좋아지시고 살도 조금 붙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항암 치료가 있던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움켜쥐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나 무섭다. 항암제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무섭고 세상을 떠날까봐 무섭다, 아가. 나 괜찮겠지? 무사하겠지? 어머님, 지금 어머님 몸은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치료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지기만 하고 암은 남아있겠지? 하루아침에 암을 없애는 건 힘드니까. 하지만 어머님,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진행되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이는 바로 그날 내려왔고 시어머니를 살펴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 퇴원하시게 되면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아무래도 당신이 고생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려. 무슨 소리야? 중간에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 좀 그만 미워해. 아무리 서운해도 아픈 어머님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처럼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마누라는 세상에서 마음씨가 제일 고운 사람인 걸 잊고 있었더라고. 여보, 나도 매주 내려와서 엄마 돌보는 거 도울게. 그래서 시어머니를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 집으로 모셔갔고 남편도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청소랑 빨래도 하고 저와 교대로 시어머니의 수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병한 덕에